어떤 병이든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면 그건 병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는 순간 치료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수선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뭐로 가도 13화 오늘도 그 결혼 준비로 지금 공사가 다 망한 버건디 씨는 오늘 그 급작스럽게 불참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뭐 익숙해져야죠. 이제 또 결혼이라는 것은 또 인륜 지대사기 때문에 또 신혼생활을 즐기러 이제 곧 떠날 버건디를 대신해서 이제 저 혼자도 진행을 할 거고 뭐 다른 그 호스트를 섭외하기도 할 건데 자 오늘은 아주 그 별로 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의 그 오랜 버시자 현재는 그 임상심리사로 네, 열심히 뒷뱅이를 치고 있는 우리 한승윤 씨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사로 일하고 있는 한승윤입니다. 네, 임상심리사. 네. 정신병 어디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사라고 있는 분을 모셨는데 임상심리 뭐 들었을 때는 뭐 쉽지 않아요.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한 번에 이렇게 좀 평면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뭐 저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임상심리사는 뭘 하는 직업입니까? 일단 너무 중원부원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일단 똑부러지게. 임상심리라고 하면 클리니컬입니다. 이제 그 말인즉슨 그 네. 벌써 웃으실 거예요. 아니요, 안 쓸게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좀 워낙 또 친분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훅가시를 잡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참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또 프로니까 그렇죠. 서로의 분야에서 그- 네, 진정하고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임상심리사는 도대체 뭘 하는 직업일까요? 환자분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면 네, 일단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 증상의 근원적인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음. 그걸 보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사들을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네, 그 검사들에서 나온 수치들을 네. 통합해서 네. 해석하고 이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통 이제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고 뭐 심장이 아프면 심장의학과, 심장외과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이빨이 아프면 치과. 그럼 보통 어떤 증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증세 혹은 질환이 있으면 찾아가는 곳인지 좀 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니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쉬운 증상들. 일단 가장 쉽게는 뭐 우울하다, 공황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고 요즘에는 나 ADHD인 것 같다, 뭐 이런 성인 환자분도 많고, ADHD.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좀 발달이 느린 것 같다. 발달 장애. 발달 장애 중에서도 뭐 네. 자폐 스펙트럼 있을 수도 있고, 지적인 발달이 좀 느릴 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있죠. 그러면은 어떤 그 정신 쪽 관련해서의 대부분의 어떤 질환을 이제 그 어떤 환자로서 그 상담을 하고 그거를 진단을 하는 그렇죠. 네, 진단 정도 가지고 이제 그 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임상심리사의 영역을 벗어난 거죠. 일단 사실 최종 진단은 의사한테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도 임상심리사의 영역 중에 큰 부분입니다. 치료? 네. 크게 보면 이제 임상심리 영역에는 일단 심리 검사, 평가가 있고요.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평가가 주 업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이제 치료인데 그 치료는 보통 이제 개인 외래 환자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 보호병동, 병동에 입원해 현재 있는 환자들, 병원 안에요? 네. 해당 병원? 다니고 네. 계신 병원. 네.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치료를 더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일반적인 치료는 뭐 약물 치료? 네. 아니면 뭐 침습적 치료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전기 충격파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체에 관련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정신 쪽의 어떤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비슷한 개념으로 네. 심리 치료랑 심리 네. 상담을 네. 좀 네. 먼저 개념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심리 치료랑 상담이 아주 나누어지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네. 임상적인 수준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보통 치료라고 네. 언급이 네. 되는 네. 것 네. 같고 일반적으로 회사에 스트레스가 많다, 잠을 못 잔다 이런 수준의 좀 경미한 일반적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다룰 때 조금 더 상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되겠죠. 보통 병원에 왔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의사들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임상 심리사한테 치료라고 하면 이 사람의 각각의 장애에 맞는 최적합한 보통 심리 치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1대1이면 1대1, 뭐 집단 치료면 집단 치료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 뭐 마음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좀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러면 의사랑 의사의 차이점은 대충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의사랑 어떻게 정확하게 구별되는 점은 뭐예요? 정신과 의사와 좀 이 부분은 확실히 구별이 된다. 일단 한국에서 크게 보면 네네. 저희는 약물 처방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약물은 아예 다룰 수가 없고요. 약물은 다룰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은 보통 이제 1차적으로 약물 치료로 이루어지고 근데 경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의 상태만 호전되게 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심리 장애라고 하는 거는 엄청 한 개인의 좀 전체적인 성격이나 인생사나 이런 것들이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심리 치료에서. 어려운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질문했는데 좀 가오를 좀 빼시는 게 어떨까요? 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를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시는데 물론 뭐 전문적인 모습 보여주는 거 좋아요. 하지만 여기가 무슨 뭐 면접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굉장히 이제 그 일상생활에 대해 구어체로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감당하시는 거고요. 편안하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그 보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도 좀 가까워. 왜냐면 좀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은 좀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당연히 어떤 전문가를 원해서 가는 거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잡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사라고도 하잖아요. 상담사도 있죠. 그죠. 그럼 그 상담사와 임상심리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직전에 언급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답이 될 텐데 그러니까 상담을 저희도 합니다. 근데 보통 상담의 필드에서 뛰면 상담이 되는 거고 치료의 필드에서 뛰면 치료가 되는 거죠. 상담의 필드에서 뛴다는 건 뭐예요? 그쵸. 상담사는 임상심리사가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의 직역을 맡으면 그건 상담이라고 더 부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임상심리사는 일종의 어떤 면허증 같은 거예요? 그쵸. 자격증이 자격증. 그럼 자격증이 현재 있으신 상태예요? 임상심리 전문가. 전문가 자격증은 있고 있으니까 본인은 임상심리사라고 하셨겠죠? 임상심리 근데 이게 자격증의 이름을 설명하면 또 그 말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그러면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만 알아듣게 그냥 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 과정인 거죠. 수련 과정. 그렇죠. 수련생. 근데 아직 병원에서 이제 어떤 임상심리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은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혹시나 뭐 저희가 사자를 들었을까 봐 한번 의심스러워서. 심리학과를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심리학과가 많은 이제 제 때는 인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2012년 3년 이때니까 그때는 굉장히 문과에서 심리학과를 많이 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사실 심리학과 관심 없어서 몰랐는데 보통 심리학과를 가서 뭐 대학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신 임상심리 쪽이 어느 정도는 그리는 그림이냐는 거죠. 딱 나 심리학과 갈래 하면은 임상심리사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심리, 상담심리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심리학과라는 거를 본인이 꿈꿨을 때도 본인도 그럼 이런 임상심리사가 돼야겠다. 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생기부의 꿈이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써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도 임상심리, 상담심리의
어떤 큰 구분을 모르고 응. 그냥 사람을 돕고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좀 이야기 그래서 들어주고 네, 심리적인 부분에서. 심리적인 어떤 뭔가 치료라고 하면 안 된다 했나? 아무튼 근데 뭐 다 비슷해요. 네. 안 되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러면 요즘에는 심리학이 하도 그러니까 요즘 또 뇌과학 이런 게 훨씬 대두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그런 쪽으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요즘 고등학생들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언제부터 왜 어떤 계기로 심리학과가 가고 싶으셨어요? 중학교 때부터였는데 네.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게 저의 고려 사항이었어요. 그냥 내 꿈은 임상심리, 사람을 돕는 사람. 근데 뭐 그때부터 이미 저는 뭔가 감수성이 좀 풍부한 애기였죠. 애기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했고 사람들 말 잘 들어주고 공감력도 되게 높은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리학을 그러면 이제 심리학과를 갈 때부터 나는 심리학과라는 걸 가고 싶은 이유는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은 심리학과를 진학하는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은 무조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회학과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별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가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점수 맞춰서 오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뭐 사회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학자라는 거는 뭐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이제 심리학과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보통 이제 취업이 진짜 하고 싶으면 경제학과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학 아니면 공무원 시험 쪽에 관심 있으면 행정과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상경을 제외한 그 저희 사회과학대를 진학할 때. 근데 심리학과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계기로 진출하나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회학과를 다니고 옆에 있는 과가 심리학과니까. 근데 사람들 드글드글하고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점수 때도 저희보다 높고 입학컷도.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임상 심리나 상담 심리에 관심이 있는 건가라는 게 궁금했거든요, 평소에. 일단 특정 직업을 생각하고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에서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한 다른 과들의 사회과학 다른 그쵸? 여타 과들에 비해서는. 근데 그게 꼭 임상심리나 상담심리를 하고 오겠다 이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워낙 심리학이 그 막 블루오션이라고 그런 말 문과에서 뭔가 앞으로 뭔가 미래가 유망한 그런 이미지가 워낙 있었고 실제로 유명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결과도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 그쵸. 근데 제가 대학교 한 3, 4학년 때도 교수님이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 후과정을 하시는 강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나 중고등학교 때도 블루오션이라고 했다. 너네도 블루오션이라고 했냐? 지금도 블루오션이지 않느냐? 우리는 계속 블루오션일 거다. 근데 이게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좀 이제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그렇죠. 그 불안에 시달릴 거고, 그러면은 찾아야 되는 건 전문가인데 그쵸. 그런 전문가는 무조건 필요할 것이다라는 예측인데 정말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블루오션이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10년, 20년 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파란색 그 바다는 언제쯤 꽉 차게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게 항상 나가는 사람은 많고 현장에서도 수요도 많긴 한데 그 어떤 격차는 확실히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사람들 구미가 단계만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떨리네. 전문가로서 조심할 말을 해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거는 보다도 임상심리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있겠어요. 그쵸. 진짜로 그 상담이 필요한 병원을 가시겠고. 일단 심리학에 대한 그 전반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심리학은 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심리학이 과학입니까? 그러면 실제 심리학 연구는 어떤 가설의 검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그쵸. 그래서 프로이트를 물어보셨군요. 네, 왜냐면 프로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학의 마르크스 같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어떤 그 정신분석학의 그 원초를 다진 분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게 심리학.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고전 심리학자지만 그 어떤 모든 심리학에 대한 기절 얘기할 때 프로이트식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과학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 이 지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과학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그 분석하는 게 맞느냐를 응,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응. 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응.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연구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 가설에 기반해서 어. 타당하게 이제 어. 분석을 하죠. 음. 근데 그 분석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게 음. 되게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그 부분이 음.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음. 따라서 그 음.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응, 같아요. 응, 응.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응, 우울함과 응, 응, 응. 나의 수면 시간은 관련이 있는가라고 응, 응. 보려고 할 때 응. 그럼 우울은 어떻게 측정할 건데? 응,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응, 응. 거잖아요. 근데 그 우울을 측정 가능하게 조작적으로. 그렇죠. 어. 조작적 정의를 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시네. 이게, 사회과학 학도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지금. 그 5점 척도로 만든다든가 그쵸. 리커트 척도인지 뭐 그쵸. 그거 맞나요? 그리고 아무튼. 요즘에는 생리학적인 수치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제로 뇌파 아니면 뭐 호르몬 수치, 그 코르티솔 수치 이런 걸로도 가지고 그걸 되게 많이 수치화하기 때문에 이건 정량적인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량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죠. 근데 그쵸.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실 이거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그 원류는 프로이트란 말이에요. 그 사실 근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인용이 되고 뭐 사실 그 당시에 프로이트 이후에도 그 어떤 정량적인 어떤 심리학 그 방법론이 완전 지금 어떤 병원에까지 이르기 전까지의 그 과정 심리학은 어떻게 보면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 방법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용이 많이 된 좀 그쪽이란 말이에요. 막 요즘 막 근데 그 사람의 우울 척도가 몇 도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고 뭐 융이라든지 프로이트라든지 그때 학자들을 들이대면서 심리학 이야기를 해요. 뭐 이를테면 근데 이제 그 제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게 과학 철학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과학은 몰라요. 과학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과학 철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 칼 포퍼라는 사람이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맹렬하게 비난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제가 좀 공부했던 사회학의 대표주잖아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쪽의 어떤 대표주잖아요. 뭐에 그 비유를 했냐면 그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다. 왜냐면 반증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 방법론만이 과학적인데 칼포퍼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근데 무조건 이게 현대 과학에서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하지만 당시에 그의 주장이 엄청난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인물이에요. 근데 마르크스랑 프로이트는 과학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증 가능성이 없는 이론을 내세운다. 그냥 점성술에 가깝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점성술은 뭐냐면 뭐 그 예를 들면은 어제 뭐 북두칠성이 7도 내려와가지고 내일은 뭐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했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안 생겼어요. 그러면 맞는 거죠. 안 생겼어요. 그러면 근데 잘 생각해봐.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지 않았어? 있었대. 그럼 또 막 그게 안 좋은 일이야. 혹은 안 생겼어. 그러면 북두칠성이 7도 떨어진 거 보니까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는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설이 틀리면은 그건 틀렸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계속 이제 그 보조 가설들을 붙이거나 아니면 사례 붙여가지고 뒤에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이트가 정확하게 뭐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아빠를 싫어해. 그러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야. 봐봐, 애기들이 아빠 싫어하는 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지. 근데 남자아이가 아빠 싫어하는 거. 근데 만약에 남자아이가 아빠를 좋아해. 딱 보니까 이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반동 형성으로 일어나는 거구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는 이론이라는 거야. 마르크스도 똑같은 그 궤에서 비판을 하거든요. 마르크스는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 그 사회에는 발전 단계가 있고 무슨 주의 그러다 자본주의하다 마지막에 공산주의로 간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로 간다 했는데 프롤레타리아 혁명 안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 아직 발전이 덜한 거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망했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는 완벽한 공산주의의 어떤 그 기틀을 다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무적의 이론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반증 가능성이 없어서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칼포퍼의 과학 철학적인 어떤 사고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그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면 계속 인용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해석들, 특히 이제 무의식 담론들, 프로이트. 왜냐면 그건 너무 많이 영화나 미디어나 여러 예술에서도 계속 인용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심리학과 학도로서, 심리학자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 방법론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문자 이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응. 나도 그 이야기들이 응.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더 와닿는다 혹은 저게 진짜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나도 그냥 우화같이 느껴지는 옛날. 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에서 프로이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건 있어. 프로이트가 처음에 이제 제창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발전된 현대식으로 해석된 것들, 정신 역동, 대상 분석 이런 것들은 뭐 언급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프로이트에 기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을 한 개념들, 접근들인 거지. 그래서 아주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에도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영화나 미디어에서 그렇게 많이 소비되는 것도 자극적이기 때문에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뭐랄까 좀 이건 나의 답변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학과로 온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 재밌어 보이잖아. 뭔가 다 꿰뚫을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렇잖아.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영화 리뷰를 써놓은 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해석이긴 한데 그 디즈니 모아나에서 단순히 이거는 섬과 어떤 원주민의 이야기가 아니라 섬은 어떤 무의식의 표상이고 의식의 표상이고 바다는 무의식의 영역이라서 그 모아나라는 소녀는 그 무의식을 뻗어나가는 그 어떤 자기의 항해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저렇게 무의식에 도전을 해야 무의식에 대한 항해를 해야 사람이 어떤 발전을 하고 막 이런 해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이야 심리학 촉된다 그냥. 근데 맞아요. 칼, 융, 쓰발 거 이러면서 그러면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다니까요. 갑자기 확 저렴해지시네. 청소년이 마치 된 거죠. 연기를 잘하시네. 네, 청소년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닌가?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나는 이게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프로이트를 대변하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인 거죠. 이게 이 무의식이나 이 의식을 뭐 쫓아가는 거, 내가 의식을 뭔가 의식 수준에서 이런 걸 하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을 아니요, 칼 융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초적이어서 누구의 영역이다 이렇게라도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된다니까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휘황찬란하잖아요. 그 해석이. 근데 이제 그런 걸 그걸 꿈꾸는 심리학도들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라는 지점을 그 지점을 동의하시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안 풀어줘서 설명해도 돼요. 근데 나는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비과학적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치. 그래서 나는 이게 사회과학의 어떤 역할이라고도 보는 것 같아. 사실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거를 이제 뭐랄까 그런 걸 갖추고 있으면서 이걸 실용적인 걸로 풀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동반하는 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맞죠? 사실 그 토대인 거죠, 토대. 우리가 쌓아온 토대인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학도 똑같거든요. 결국에 사회학 논문들도 다 가설 검증 많이 하고, 물론 다른 방법론들도 있어요. 뭐 문화기술적, 인류학으로 조금 확대를 하면 문화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참여관찰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과학적이다라는 어떤 비판하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는 해요. 조금 더 이제 가설 검증하는 학과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실제로 사회학이나 심리학이 처음에 근간으로 하고자 했던 어떤 그 뿌리는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당연히 학문은 변동하는 거지만 그 과거와 같은 심리학과 사회학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어떤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정립되어 있는 가설이나 그 맥락적인 걸 바탕으로 지금의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에 혹은 미래의 세대에 또 엄청 선두적인 학자가 나와서 어떤 자기의 개념이나 새로운 정의를 하면서 그걸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국 과거의 어떤 개념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일 테니 그때랑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게 과학적이어지는 요소이자 그 과거의 어떤 철학의 요소를 많이 품고 있던 사회과학으로부터는 조금 멀어지는 요소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뭐 계속 제가 심리학도를 예를 들었지만 제가 딱 그 사회학의 그 현혹된 사람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베버라든지. 근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사회학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커뮤니티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을 때니까 그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전애들은 왜 그럴까라는 이해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사회학에 관심을 가졌게 됐던 것 같고 들어와서는 이제 보니까 막 그 베버에 완전 빠졌어요 제가. 그 누구신데요? 막스 베버라고. 막스 베버. 그냥 제가 많이 얘기하는 베버는 너무 제가 이제
조환학자에서 쉽게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산업혁명 때랑 이렇게 유럽에서 그 자본주의가 막 발전한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쁘게 해석하면은 유럽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 유럽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베버가 해석한 바로는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청교도 그의 어떤 그 교리와 거기서 제시하는 거, 당신 그 운명서를 예정서를 하거든요. 칼뱅이 예정서를 해서 너는 이미 구원받을 자는 다 정해져 있어, 바보들아. 그러니까 근데 대신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자라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히 살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애매하게 해석하긴 했는데 편하게 해석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거다.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금욕적으로 살고 일하면은 바로 집 들어와서 자고 술 안 먹고 결혼해야지 어떤 성관계만 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애기 낳고 재생산하고 그렇게 사니까 너무 산업혁명이 잘 맞는 거야.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고 출근 열심히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베버는 봐봐 프로테스탄티즘이 번영한 곳에는 산업혁명이 더 고도로 성장했지 이게 자본주의 정신과 부합해가지고 유럽이 더 성장한 이유야 라는 식으로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비과학적이거든요. 왜냐면 해석이잖아요. 이거는 사후 해석적이니까. 아까 말했던 카일 포퍼의 반증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 가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비과학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약 지린다. 나는 다 막 숫자하고 막 공부하고 막 측정해가지고 나뭇잎이 어떻게 떨어지고 이렇게 속도가 철수가 영희가 달리고 이런 것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너무 재밌다 해야지 했는데 대학원생들이랑 이제 독서 모임을 했잖아요. 다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가설 검증하고 논문도 다 그렇고 그치, 저도 이제 맞아. 논문을 참고를 하니까 뭐 이렇게 참여관찰법으로 하는 논문들은 막 엄청 유명한 거 크게 없고 막 거기서 이제 좀 저는 실망을 한 거거든요. 실망이라기보다는 내가 잘못 파악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저는 항상 그 사회과학도들의 많은 부분에서 어떤 끌리게 하는 요소이면서 이런 맞아. 어떤 지금 스토리텔링이 스토리텔링이 있고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요소들이 끌리게 하는 이끌림을 주지만 떠나감도 만드는. 그쵸. 근데 심리학과는 아무튼 사회학과는 이렇게 해서 좋됐다 해도 그냥 사회학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학은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취업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심리학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삶을 풍부하게 살게 해주죠. 여기 앞에 거는 솔직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좀 개똥철학이었으니까. 이젠 진짜 재밌습니다. MBTI는 심리학자들은 MBTI를 어떻게 보나요? 저희도 만나면 MBTI 얘기해요. 선생님 MBTI가 뭐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쵸. MBTI라는 것들 이 열풍에 대해서 심리학자의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MBTI 열풍. 저는 저의 성장을 거친 MBTI에 대한 나의 반응을 그리는 저의 성장기가 있어요. 저는 MBTI가 과학이라고 배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학부 때? 그쵸. 우리가 배우는 성격 검사들 중 과학적인 성격 검사들 중 하나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거였으니까. 뭐 스트롱 직업적성 검사, MBTI 무슨 검사, TCI 기질 검사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배웠단 말이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MBTI, 한국에서 MBTI는 저의 첫 반응, 성장기 첫 반응은 MBTI는 과학이야. 근데 너네가 한 그 16 personalities는 과학이 아니야. 그 폴리곤 아저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로운 예술가. 이렇게 있는 그런 거 너네가 본 그거는 엄청난 저작권 침해의 결과고 비슷하게 문항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원래는 그게 400몇 문항인가 그래요. 그럼 몇 문항 정도죠? 한 100문항 정도 되죠. 그럼 저작권 침해 솔직히 차치하고 실제로 그 결과값과 MBTI 그 심리학과에서 제대로 돈 주고 하는 그거랑 많이 다를까요? 솔직히 오차범위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수치로 들어가면 제가 또 수에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결정적인 문항, 결정 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아니다. MBTI 400몇 문항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 몇 문항을 베낀 거이기 때문에 결정 문항을 베껴서 결국 그걸 이름만 붙인 걸 다르게 조금 붙이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럼 거기까지 과정은 뭐 심리학도로서 분노하고 붕괴할 수 있는데 그거는 버리자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는 버리고 왜냐하면 드래곤볼을 본 사람과 드래곤볼 복잡판을 본 사람이 드래곤볼을 봤다는 그
머릿속에 그건 기억은 똑같거든요. 그쵸. 그럼 MBTI 실제 검사를 한 사람과 MBTI 복제판을 본 사람의 결과가 같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MBTI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MBTI라는 것을 이렇게 마치 자기소개하는 듯이 소개하고 남들을 재단할 때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학도로서 뭔가 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미 사람들은 본인 MBTI를 다 알아요. 그게 해적판으로 한 것도. 네. 일단 이거는 성격적 성숙에 대한 척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지. 뭐 CFP라고 하고 ISTP는 죽어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성격적 성숙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그거를 서로 혐오하고 좋아하고 하는 거 같냐 하면 한국적이지 않은 성격이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성격이랑 부합하지 않는 성격을 싸잡아서 이티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쉽게 말하기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레이블링을 하는 게 레이블링 재밌으니까 게임의 그냥 일환이다. 네.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MBTI 검사의 원래 실제 용도는 뭐예요? 보통은 그런 거는 원래 그런 성격 검사 같은 것들은 엄청 대규모 그 대표적으로는 대규모 인사채용 혹은 상담 장면에서 아까 말했듯이 상담 심리 있죠. 그게 센터 같은 데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가지고 왔어. 내가 요즘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 아니면 뭐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을 알기 위한 검사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너무 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결과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비싸단 말이죠.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임상적인 수준의 병리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그런 병리적인 검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이 사람을 이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 지금처럼 어떤 개인의 그 병원에서의 어떤 그 검사지 정도의 하나고 그 사람 병원에서 찍어주는 도장인데 내가 여기다가 가면 쓰듯이 쓰고 나는 뭡니다라고 하고 그쵸. 다니는 거는 잘못된 용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거는 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찌르려고 한 줄 알았어. 아니. 여기 이상한 말씀. 여기 월드와이드 윕님은 네. 윕님은 밈이거든요. 윕 네. 그 윕님은 네. ENFJ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ENFJ여가지고 뭐 이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배기가 싫은 거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배기가 싫은 그걸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네. 다양한 용례에서 보기 싫은데 일단 첫 번째 나는 뭐라서 이래 네. 라고 하는 것도 저도 별론데 저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동안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왜 어떤 성격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걸 얘기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고 뭐 나는 원래 계획이 잘 없고 나는 원래 게을러 뭐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정말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남들한테 설명하기 너무 편해. 나 ENFJ야. 뭐 나는 ETP야. 나 MFP야. INFP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편하고 그리고 그들이 각자가 자기가 어떤 사람 성향인지 몰랐던 자기에 대해서 바라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도 파악하는데 용이하지만 남한테 설명해도 용이해졌다면 이건 오케이. 난 너무 오히려 긍정적인 점. 오히려 막 난 뭐야. 사랑하게 영역이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점은 뭐냐면 남을 재단할 때가 싫어요. 저 새끼 MFP라 그래. 저 새끼 ETP라 그래. 근데 그거는 그냥 밈님이 싫으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내 설명하기도 편한데 남들 설명하기도 편하잖아요. 그건 같은 궤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혐오의 수단으로 쓰는 그럴 게 수도 싫다는 있는데 그것도 싫고 그리고 그걸 예측하잖아요. 막. 판단하는 거지. 판단. 그러니까 저도 어제 장난삼아 했거든요. 그 지은 씨한테 너 ENFJ 절대 아니야. 너 ENFP야. 그리고 막 장난삼아 ENFP는 질병이다. 막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그런 건 이제 친한 사이에서는 괜찮은데 네. 모르는 사람을 이제 눈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새끼 보면 쟤 무조건 CFP다. 막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이제 불편하거든요. 그쵸. 불편하다기보다는 잘못된 용례가 아닌가.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자체도 궁금해요. 결국엔 내가 바라보는 내 성격이잖아요. 근데 남이 바라보는 성격으로서 MBTI는 타당한 것인가? 내가 바라보는 내 성격이라서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나는 J인데?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심리 검사라고 함은 타당도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척도에 내가 얼마나 솔직하고 일관적으로 반응했느냐. 그래서 한 가지 특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게 다양하게 조금씩 바꿔 말하면서 되게 많아요. 근데 MBTI 우리가 하는 그 구글 16 퍼스널리티즈에는 타당도 척도가 있기 어렵겠죠. 타당도 척도까지 나오려면 되게 많은 그쵸. 그 통계적인 노력을 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치면 내가 검사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좀 타당도 척도가 같이 있는 복합적인 심리 검사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에 대한 좀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경우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내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반응을 한 경우에 나온 결과값은 엄청 부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근데 자기 보고식 척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 제가 한번 그 정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MBTI가 과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자기가 느꼈던 것과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괴리감이 느꼈을 때 그게 과학이 아니라 그냥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누가 봐도 제이 아닌데 자꾸 제이라고 주장하는데 MBTI 과학이 아니라 그게 혈액형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MBTI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꼈을 때도 MBTI는 과학인데 60 퍼스널리티를 한 사람은 해당해서는 그 결과가 틀릴 수도 있고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상향을 MBTI로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MBTI 자체가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틀렸다. 저의 정의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그것도 그럴 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이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 괴리는 내가 이해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척도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잖아요. J랑 P는 우리는 계획적이다, 계획이 없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J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많이 알잖아요. J는 그런 거 아니래. 이걸 통제 욕구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N이나 S, 뭐 E랑 I 이런 거 되게 복합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그냥 너무 단순화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제 계획 없는데 그럼 제 아닌데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나의 상식이 틀린 거, 나의 지식이 좀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괴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 MBTI가 문제가 아니라 그 MBTI라는 어떤 수단을 비과학적으로 사용하거나 비과학적으로 해석하거나 실제로 비과학적이지 않은 가짜 검사를 해놓고 그거 가지고 MBTI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심리학도로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논쟁할 가치조차가 크게 없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 병신들이다. 좀 악의적인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 까딱하면 좀 어디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지금. 근데 저는 이해했어요. 네. 저는 그 승윤님의 맥락을 이해했지만, 네. 모르겠어요. 사실 MBTI 가지고 저는 싸우는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혈액형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검사를 해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어떤 학교 다닐 때 애니어그램이라든지. 그쵸. 애니어그램이 딱 MBTI랑 같이 언급되는 성격 검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봤을 때 이거 혈액형이랑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제 생각에 MBTI가 뭐 비과학적이니 하면서 빽 하는 사람들도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쵸. MBTI 갖다가 막 레이블링 게임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보고 검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체크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과학적이냐 이러는 거지. 그쵸.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레이블링 게임을 좋아하냐면 그 이후에 이제 테토녀. 근데 이게 재밌잖아. 사람들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인지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기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맞아. 옛날에도 온라인 플래시 심리 테스트가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맞아. 별자리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죠. 그리고 뭐 이상한 캐릭터 나와가지고 막 딱 뭐 누르면은 옛날에 전 속았던 게 짜장면 짬뽕 고르세요. 짜장면 골랐더니 당신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저도 그게 당시에 주니어 네이버를 할 때였는데 주니어 네이버 들어가는 그 배너 옆에 광고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쇼핑몰에 들어가고 뭐 하면 오만 그 심리 테스트 다 있어요. 난 그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심리에 관심이 많았던 애기였던 거야. 그때도 이런 애들이 오겠지. 지금도 심리학과를 MBTI 너무 많이 알아보고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지금 심리학과 오고 싶겠지. MBTI 때문에 심리학과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그냥 학창 시절에 이제 여고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남고는 보통 다 주먹 다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거든요, 남고는.
근데 영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소 남녀공학 4개 잘 이렇게 해놓고 점심시간에 한 명 앉아가지고 MBTI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한 애들이 막 이렇게 상담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 MBTI끼리 궁합 봐주고 이거 음. 우리 MBTI가 지금처럼 훨씬 뜨겁기 전에 저 16대인가 17대 그 교양을 들었어요. 그 교양이 약간 뭔가 심리학에 관련된 교양이었거든요. 거기서 MBTI 검사를 했어, 실제로. 그래서 검사를 한 다음에 같은 MBTI끼리 분단을 나눠 놓은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그래서 저는 ESFJ 되게 시끄럽고 조화롭고 그 16 퍼스널리티즈에는 뭐 조화로운 뭐 외교관 뭐 이런 거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ESFJ 뭐 있고 옆에 엄청 조용한 I나 I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른 공간 같은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 심리학과 어떻게 하노? 그런 거 보면? 그치. 그러니까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블링 하는 거지. 레이블링 게임은 진짜 인간 그 인류가 지속되는 한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리고 왜냐면 항상 그 얘기하지만 그 세상이 파편화돼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집단에 정확하게 속하고 맞아. 이거를 알기가 힘드니까 일단 나부터 먼저 파악하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만에 되게 갑자기 든 생각이 네. 그 우리 세대가 처음으로 부모의 세대보다 지능이 낮은 세대라고 하잖아요. 하거든요. 전 인정할 수 없는데. 지능이 높은 세대라고 하지 않아요? 그 원래는 그게 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처음으로 이게 꺾였대. 우리 세대 아니죠. 무릎 알파 세대 새끼들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되게 기질적으로 취약해졌다, 아이들이. 근데 그거는 부모의 어떤 양육 그 환경도 분명히 있겠지만 점점 더 정신 건강상으로는 취약해지는 기질,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뭔가 약해지는 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빠른 도파민 충족에 엄청 익숙해지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감각추구적이고, 그러니까 확실한 걸 원하고 모호함을 못 견디는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놀이터에 그냥 놀고 무던하고 이런 애들이 뭐 아이들의 기질적인 걸로 봤을 때 엄청 많은 비율이었다면 지금은 되게 예민하고 잠 못 자는 애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럴 법하다. 근데 그런 세대들이 점점 더 모호함을 못 견디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레이블링 게임은 심해질 거예요. 나의 예상이에요. 저는 인스타그램만 봐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다면적이었고 다양한 자아를 존중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줬다는 건 웃기고 다양한 자아로서 사는 거에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어릴 때 뭐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힙합도 좋아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을 했을 때나 나를 이렇게 드러낼 때도 어떨 때는 레슬링 티셔츠 입고 나갔으면 레슬링 팬이다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막 헤드폰 싸구려 헤드폰 끼고 힙합 막 누에라 눌러서 나가지고 힙합 하는 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마치 마블 영웅들처럼 되게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뭔가를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캡틴 아메리카면 빨간색 파란색 방패만 입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인스타를 봐도 그런 타입의 인스타가 딱 돼 있어 벌써. 그리고 그런 옷만 입고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벌써 그게 특히 저는 SNS,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그걸 몰라요. 근데 인스타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표현하는 명함이라고 봤을 때 뭐 진짜 매네라 같은 애들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매네라 같은 느낌이고, 뭐 서퍼들은 딱 처음부터 끝까지 서퍼고, 보면은 뭐 야구 좋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야구고. 근데 이런 게 옛날보다 더 빠르게 이 색깔이 더 보인다는 느낌?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인스타가 멋없다 그러잖아. 개판이면. 야구 보러 갔다가 뭐 하러 갔다가 주짓수 하러 갔다가 핑크색 도복 입고 팔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인스타 멋없는데 뭐. 핑크색 도복 입고 팔았다가도 왜 아무튼 근데 이제는 뭐 딱 누구 인스타피드에 뭐 지은이 인스타피드라고 예를 들면 어떤 여자의 인스타피드면 뭐 유행하는 옷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딱 예쁜 카페에서 찍은 게 다 도배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그것도 어떤 레이블링 게임에서의 어떤 영향력의 일환 아닐까요? 그 중에 뭔가 하나가 되어야 그게 나라고 정체성을 인정받는 어떤 SNS의 문화. 근데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오히려 각자의 개인이 강한 색깔을 띠고 있으면 그거는 사회적인 다양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좀 미시적으로 보면 그 개인 내의 다양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선택지가 많으면 그건 좋은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객관식인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객관식인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음, 다양하게 해도 멋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는 것 자체가 힙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 봐. 그러니까 그 사람 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개인 내 다양성. 그러니까 그 개인 내의 다양성은 실제로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SNS는 그거를 깎는다고. 한쪽으로만 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가 깎는다는 건 너 그렇게 해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보이고 싶다는 거지. 인기가 많아지잖아. 자기가 보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냥 여러 가지 올리는 것보다 뭐 히피스타일로 쫙 도배했어. 그쵸. 그럼 인스타 팔로워가 솔직히 2배는 그쵸.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연예인이 아니고 개인, 원래 일반인이잖아요, 사실. 소비자와, 그러니까 일반인이 인플루언서와 이제 구분이 없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맞아. 내가 사회에서 내가 뭔가 잘 보여주려면 나는 이런 색깔이어야 돼. 난 파워레인저 블루여야 돼. 파워레인저 초록색이어야 돼라고 이게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그 원래 일반 인간관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인간관계에서 SNS를 통해 생기면서 그들이 더 나는 파랑색이야. 나는 블루야.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색깔 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렌지야. 지금 주황색 오렌지 짱. 개혁신당이 잠깐만 쉽시다. 뼈 가시죠? 네, 5분만. 아,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이제 상담실에서 실제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지엽적이고 일부지만 상담실에서 본인이 느꼈던 20대, 30대들이 요즘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 중에서 좀 이거는 와 이런 고민까지 하는구나. 와 옛날엔 이런 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20대, 30대에서는요? ADHD. ADHD인지 궁금하다가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거는 진단 때문에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ADHD가 늘어난 걸까요? 이거는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요. 일단 이거의 기본적인 기제는 우리 아까 언급했던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간이 많아졌다. 옛날엔 집중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거가 일단 물어보신 질문이 정말 진단이 그 진단 때문에 오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늘어난 걸까요? 이런 거였잖아요. 진단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늘어나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전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던 게. 근데 일단 이게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ADHD는 옛날에는 소아,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한테만 있는 그쵸. 진단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진단이 이게 신경 발달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 호르몬 이런 거랑 관련된 게 되게 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한테 국한된 장애는 아니에요. 그게 성인한테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관점이 시각이 넓혀진 거? 그래서 진단이 더 다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남자 아동들한테는 많이 진단이 되게 편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ADHD는 말 많고 뛰어다니고 말 안 소리 지르고. 듣는 아이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ADHD가 결국 주의력 결손 혹은 결핍 이 타입이 하나가 있고 과잉행동 충동성 타입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력 결손만 있는 사람도 있고 과잉행동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이미지는 보통 후자란 말이죠. 그쵸. 과잉행동. 이런 거는 남자 아동들한테 그 유병률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되게 어떤 젠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자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부주의형으로 봤을 때 부주의형 좀 조용하고 그런데 시키면 안 하고 좀 느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그냥 좀 수줍고 조금 느리고 성격이 좀 이렇게 많이 활달하지 않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근데 남자애들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반항으로 느껴지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문제 삼아서 병원이나 상담 장면에 갈 확률도 높단 말이죠. 그런 사회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는 조용한 ADHD도 있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거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럼과 동시에 이제 그런 정보가 이제 대중까지 닿았다 보니까 이 대중들은 그럼 나도 그럴 수가 있겠는데? 라고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일부의 정보잖아요. 성인 ADHD의 증상은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쵸.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병원 장면에서 ADHD인 것 같아요 하고 오는 환자들한테 진짜 ADHD가 진단이 되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정말 없고 대부분 정서 문제야. 정서 문제라고 하면 우울, 불안, 무기력, 뭐 수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들은 뇌가 사실상 좀 나 파업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력도 분명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데 그 사람들은 내가 우울하네, 불안하네라고 하지 않고 주의력이 떨어지네라고 생각하고 그 관찰 가능한 되게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심리학의 역설이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다 버텼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근데 이제 본인한테 어떤 그 진단명이 씌워졌을 때는 거기에 조금 더 진단해서 빠져드는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이를테면 극단적인 예시지만 암에 안 걸린 사람한테도 암 걸렸대 하면은 그 사람은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그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 무슨 말 있더라? 무슨 ADHD?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정신과 의사들 나와가지고 패션 ADHD, 패션 ADHD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게 고도화되고 정신분석 고도화되고 하면서 이런 임상 심리가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또 그리고 정신의학이 좀 고도화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진단받는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반대로 사회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진단을 해버리니까 계속 원래는 일반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부품이 빨리 돼야 되는데 부품이 실제로 나 여기 이가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신적인 문제래요라고 하는 거야. 이거 되게 재밌는 시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그 산업혁명 시대에 있을 것 같은 생각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일부 그럴 수 사회에서. 있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이 전문가들, 이 정신건강, 이 정신 의학 이쪽의 종사자들은 치료받지 않는 ADHD는 진단된 ADHD보다 훨씬 더 사회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윤님이 얘기하신 거는 진단을 함으로써 더 무력함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안 돼도 말한 것처럼 실제로 ADHD가 아닌데 물론 그 사람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 최소한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쵸. 우울하시네요. 그쵸.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는 우울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 솔직히 막 정신과 의사들이나 엄청 뭔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ADHD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너무 이렇게 소비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이고 정보를 전달하는 말이고 결국 그들도 마지막에는 하지만 주의력은 불안, 우울 이런 정서적인 요인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엄청 저 또 안 들어요. 교과서적인 재원을 하지만 로컬 사이에선 그 동네 정신과, 그냥 우리가 아는 정신과 있죠. 그냥 의원 이런 데서는 너무 쉽게 ADHD를 진단한단 말이죠. 보통 그런 동네 정신과에는 우리 정도의 수준의 임상심리 전문가를 쓰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임상심리 전문가는 혹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값이 높아요. 몸값이. 그러니까 한 번 검사할 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 그들은 우리처럼 수련을 받지는 않죠. 그들은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임상심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 그분들도 시험을 쳐야 되고 수련도 일부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차이가 있으니까, 이 돈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엄청 병리적인 것까지 할 필요는 보통은 동네 병원에서 없으니까 우리만큼 그런 인력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주의력 검사를 해요. 면담을 해요. 그리고 주의력 문제 있다고 그냥 뭔가 하면 그냥 콘서트를 ADHD 약을 준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ADHD인지 아니면 가성 ADHD, 그러니까 정서 문제 이런 2차적인 주의력 문제인지를 제대로 이제 감별 진단이 안 된 상태로 자기가 ADHD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참. 그럼 대학병원에 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무조건 자격증 이름을 보고 정신과를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정신과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뭐 그 주변 지인분들의 아이가 어렵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한국심리학회 혹은 한국임상심리학회에 들어가서 내 주변 전문가 찾기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요즘에 정보가 많아져서 병원 갈 때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검색하고 할 수 있는 그 그쵸. 옵션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는 이름으로도 볼 이거를 수도 있고. 엄청 말하고 다녀.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는 병원에 가셔라.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는 센터를 가셔라. 그게 어렵다면 학력이라도 봐라. 그러니까 석사 출신인지. 중졸인지.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불가능하니까. 그쵸. 예. 네. 초중퇴인지 또 초퇴? 봐야겠죠. 예. 초퇴? 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저는 사실 그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가 이 영상을 보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안 봐요, 그분들. 예. 이거는 근데 너무 차이가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렇게 많은 검사를 4-5시간 하는 거예요. 주의력 검사 그냥 컴퓨터로 하는 검사 띡 했어. 근데 내가 수학 과제를 100점 중에 8점 받았으면 내가 진짜 수학을 못하는 거인지 혹은 숫자를 못 읽는 거인지 혹은 집중을 못한 거인지 다 다른 요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점수를 알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임상심리 전문가는 그걸 알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점수만 보고 ADHD예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국가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는 문제인 게 핸들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게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말했던 이 사회의 어떤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확하지 않은 진단이 엄청나게 나중에 이게 지금은 말했듯이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서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런 쪽이 발전을 했는데 사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비전문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지면은 진짜 고장난 부품 양성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진짜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이라는 게 단순히 아까는 뭐 고전 심리학에서의 어떤 비과학적인 부분을 논했지만 사람들이 심리학에서 불편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 군대 같은 데서 심리학 검사할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병신 될 수 있거든요. 막 심리 검사할 때. 뭐 나는 곤충 뭐 메뚜기의 종류를 100가지 이상 알고 있다 해서 얘 하면 바로 이상한 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는 것처럼 이게 사람들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게 과학적이죠. 뇌파르층에서 얘는 우울증입니다라고 바로 이렇게 1초 만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쵸. 시력 뇌파도 검사하듯이.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불신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실제로 불신에서 차라리 끝나면 다행이지만 실제가 된다면 그쵸. 그런 가짜라기보다는 과도한 그 진단을 많이 양산이 된다면 사회는 결국에는 정신병자들의 소굴이 그쵸. 돼버리는 건데 이제 그 정신병 소굴이 된다는 게 실제가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그건 진짜 문제가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것도 좀 문제예요.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되게 경계했던 생각이 우울해서 그런 거예요. 우울해서 힘든 거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취업 준비를 오래 하면서 너무 무기력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저는 어떤 기제에서는 우울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 '아 그래? 나 우울감 때문이구나.'라는 어떤 보상이 좀 그쵸. 생긴다고 하나? 맞아요. 나 어차피 아파서 그런 건데 지금 내가 맞아요. 우울해서 그런 건데 내가 지금 아파서 그런 건데 감기 걸리면 다리 부러지면 축구 못하는 거 맞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저는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생각을 할 테고 나는 진짜 더 나이도 많고 좀 간절하고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옆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뭔가 더 해결책을 찾으려는 쪽이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포기. 맞아요. 몰라 나 아픈데 취업 왜 해? 맞아요. 어차피 취업 들어가봤자 나 병신 되겠네.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울 장애라고 하는 거는 어. 정말 장애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나의 사고 회로가 병이 있는 거여서 나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우울한 생각, 이 절망감에서 나 빠져나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혼자 생각하면 자꾸 그 생각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장애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ADHD가 진짜 내가 뇌의 각성도가 떨어지고 집행 기능이 안 좋아서 뇌의 뭔가 발달이나 이런 각성도가 떨어져서 그런 실행 기능이 안 좋아서 내가 할 일을 못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약물을 먹으면 ADHD는
치료도 있지만 음. 약물을 먹으면 효과가 되게 좋은 증상을 어떻게 하냐면 안경을 썼다 뺐다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ADHD 약물은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지속이 돼요. 그러면 그 약물을 안 먹은 날은 안경을 안 쓴 날이고 약물을 먹은 날은 그냥 안경을 쓴 날이란 쓰신 말이죠. 날과 안 쓰신 날. 그쵸? 아로나민이네요. 그렇죠. 아로나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불안 때문에 혹은 뭐 우울 때문에 주위를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약을 먹어가지고 증상이 호전될 수는 있겠지만 우울 불안은 절대 안 나아져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개입이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은 약을 끊으면 그냥 다시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결국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있어. 내가 너무 불안하고 우울해서 못하던 것들을 무기력한 상태에서 콘서트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동기부여가 조금 더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져서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겠네 가 조금 더 쉬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작은 성공 경험으로부터 작은 도파민이 나올 수가 있긴 그치. 하겠지.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게 우울 장애를 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 정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회복에. 근데 그러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어떤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증에 빠지는데 거기가 내가 지금 뭔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사람들은 확실한 진단을 받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ADHD인지 그렇죠. 우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ADHD는 약을 먹어 해결됐다 칩시다. 그럼 우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심리 이제 약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우울감이 우울증 약? 엄청 그쵸. 우울 장애가 엄청 심한 경우에 특히 뭐 이게 우울 장애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주요 우울 장애 그건 딱 2주 정도 2주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뭐 한 달 이상 6개월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시작되면 진단명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또 쓰는 약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거는 의사가 하겠죠. 그럼 우리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이 사람은 좀 만성화된 우울이다 혹은 지금 상황에 따른 혹은 급성 스트레스랑 관련된 우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감별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우울이 엄청 심한 경우에 뭐 이 사람 자살 위험이 있다. 그럼 입원 권고를 하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한 우울 상태에서는 심리 치료가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일단 약물로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집단 치료도 하고 개인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입원하는 동안은 그 자살 사고를 빨리 호전되게 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내보내는 방식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접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떤 중증이 있는 사람들을 좀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생각해 볼게요. 배제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이런 치료들이 적합한 거고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쵸. 지금 특히 20대들 그쵸. 중에는. 근데 우울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상태였을 때 병원을 가야 될까? 그러니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취업 준비하면서 우울감이 심해서 진짜 무기력증이 심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으로 뭔가 무기력증 우울감에서 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 그럼 병원에 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를 내가 이제 병이라고 정의하니까 그냥 무기력증한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나? 뭐 아니면은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나? 이런 경계성이 있는 그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병원에 가면 좋고 아니면은 병원에 가지 않는 선택지를 택한다면 어떻게 탈출해야 됩니까? 그렇네요. 이게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진단이 너무 안 저는 돼요. 감기는 최소한 37도 5도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정신장애를 진단 내릴 때는요. 아무리 증상이 많아도 주관적인 고통 혹은 일상기능 손상 이런 엄청 기본적인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는 기분이 들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 문제도 있고 우울 장애에 해당되는 진단 기준이 다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괴롭지는 않아. 이렇게 하면 진단 못 내려요. 교과서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 정신과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우울증 약을 주거든요. 근데 진단명이 보통은 코드가 뭐 unspecified, depressive disorder.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명시되지 않는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우울장애. 그거는 우울감 호소하면 다 내려지는 진단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충족하는지를 보려면 진짜 그러니까 장애가 되려면 사실은 고통스러워야 해 내가.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있어서 일상 기능에 손상이 있어. 이러면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일상 기능의 손상이라고 하면 해야 될 걸 못하는 거. 미루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또 내가 또 너무 괴로워. 내가 너무 혐오스러워. 그건 괴롭고 일상 기능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병원에 가야 돼요. 가서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받게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절차라기보다는 어떤 치료를 받게 돼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우리 근처에 있는 상담센터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잘 찾아보고 가야 돼. 전문가가 그치, 있는 그치. 곳에 가야 그거는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게 어려우면 학력이라도 보셔야 돼요. 석사 출신으로. 그런데 그런 데가 있는 상담센터나 병원에 가면 저 힘들어서 왔어요라고 하면 보통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동네 병원으로 보통 가시겠죠? 그러면 그냥 저 예약 뭐 하시든지 뭐 해서 방문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저 우울하고 자꾸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러시구나 하면서 초기 그러시면 면담을 좀 싸가지 없네.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을 하겠죠. 의사가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약간 오케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렇죠. 그럼 병원에서는 이제 보통 약물을 일단 들어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이신 것 같네요. 이 약물을 일단 좀 써보죠 하고 제일 일반적인 항우울제를 주시겠죠. 항우울증이 근데 그게 많다며. 항우울제가 부작용? 근데 요즘 세대 항우울제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게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엄청 그게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항불안제는 또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항우울제는 부작용 엄청 더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최소 용량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뇌에서 조금 더 기분 좋게 해주는 물질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빨리 뇌 속으로 흡수해서 내 상태에 존재 떠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의 흡수를 재흡수를 억제해서 좀 더 그게 많게 해서 세로토닌이 내 뇌에 더 많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냥 기분 계속 유지가 되는 조금 더 취업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뭔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내가 이직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의 그쵸. 진짜 마법의 저는 약물은 너무 아니니까요.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네. 님은 그때도 느꼈고 지금 되돌아보면 더 절실히 느끼지만 엄청 만성화된 무기력이 엄청 심한 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급성으로 엄청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큰 우울 장애라기보다는 되게 무만감, 그리고 무력감, 좌절감 이게 엄청 내재화되어 있던 우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게 약을 먹는다고 뿅 하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때 심리치료가 같이 필요한 거죠, 사실. 진짜 이거를 많이 보시진 않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도움을 저거 같은 상황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병원에 갈 중증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못하고 있고 막 우울감 때문에 이 작은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밖에도 절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집 바로 앞에 있는 데서 커피 시켜 먹고 꼬꼬마을에서 통닭 시켜 먹고 이게 그것도 잘 안 먹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술 먹게 되고 저도 우울함을 못 알아차리다가 나중에 내가 지금 되게 우울하구나를 뒤늦게 알아차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겪어본 사람으로서 모르기 너무 쉽다. 왜냐하면 피곤하구나, 힘이 없구나, 뭐 더우면 덥구나, 추우면 춥구나 이렇게 그리고 돼요. 어떻게 되냐면 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지? 그쵸. 사실은 이렇게 그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단은 그거인 거지. 그냥 사실 우리가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거 가장 큰 좀 기본적인 게 행동 활성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을 하라는 게 되게 기본적인 일단 근데 그건 경증일 때 예를 들면 운동? 침대에 있다가 여기라도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성공 경험, 작은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거를 자꾸 하게 해요. 사실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그렇게 하고 다음 주까지 빨래 해오세요. 이런 것도 정말 수술을 내준단 말이죠. 맞아, 맞네.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근데 그게 같이 사실 그게 치료란 말이죠. 치료의 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렇게 심한 우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랑 오면 논박을 하기도 해요. 지금 어떤 인지행동 치료라고 되게 범진단적인 치료인데 그게 우울장애든 불안장애든 PTSD든 강박이든 이런 사람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대봐라. 그럼 내가 앞으로 아무것도 취업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취업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각자 근거 있게 대봅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치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이유, 그러지 않은 이유. 논리적으로 씨 빨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졌어요. 근데 진짜 똑똑하시네. 근데 똑똑한데 왜 취업을 못하고 있어? 그냥 꼬리질 갈 이렇게. 그렇게 잘하는데 마!
그래서 수련 전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련 받아야 중요하네. 되고 내가 언제는 지지적이었다가 언제는 엄하게도 했다가 왜냐하면 저 진짜 ADHD란 말이에요 라고 호소하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있다고 쳐요.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는 말 못하지. 우린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들리기에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가요? 라고 자꾸 나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해주면서 결국 거기서 나온 것들을 쭉 통합하고 제가 여태까지 한 10회기를 한 입장에 10회기를 하면서 누구누구님을 보니까 주로 이런 주제의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주로 이런 감정이 주된 감정인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게 맞나요? 그럼 그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다가 철봉 산 거. 그죠. 그게 작은 성공 경험이죠. 철봉 사서 심지어 조금씩 해보니까 그때부터 좀 많이 치료가 됐던 것 같고 성취감이 생기니까 또 그것도 진짜 이악물고 한 거야. 나도 그쵸. 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리고 전혀 내가 그때 가장 고통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도 안 맞아요. 철봉이. 그쵸. 내가 운동해서 뭐 할 건데. 근데 그걸 그 관성을 뚫어내는 게 힘들었어요. 맞아. 근데 운동해서 뭐 할 건데 지금 몸 키워서 맞아. 뭐 할 건데를 뚫어내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관련 없는 걸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맞아.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힘조차 안 나는 그게 문제예요. 상태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내려주세요. 이 정도 하방을 딱 줘놓고 이것도 못하면은 진짜 그래도 한번 병원을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는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적인 게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울감, 무기력감 네. 혹은 ADH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하나씩 나눠서 해주세요. ADH 하나, 우울감 하나. 요 정도도 안 되면 그래도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ADHD 그러니까 보통 20, 30대에서 ADHD라고 만약에 느끼시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ADHD 진단 받고 싶다 하는 분들 말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방. 나는 너무 노력을 하는데 자꾸 실수가 생겨서 내가 너무 혐오스럽고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병원 가보셔도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노력을 하는데 실수를 하는데 혐오스럽진 않다면? 그러면 이게 난데? 그러면 저는 이런다. 저는 그러면 안 가도 될 것 오케이. 같아요. 정말로. 이게 너무 내가 고치고 싶고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남들은 이렇게 쉽게 되는 걸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좌절감에 빠질 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ADHD는. 우울증. 그리고 우울장애. 안 씻고 안 먹으면 가세요. 존나 먹고 안 씻으면요? 그것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존나 씻고 안 먹으면요? 가세요.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하나 둘 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내가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게 안 된다 하면 가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장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혹은 너무너무 초조하고 내가 일상생활 할 때 너무 많은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을 것 같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출근할 때 그런 마음이 들면 누군가가. 네. 그럼 가야 돼요? 어디를요? 출근하는데 막 심장이 쾅쾅 뛰어 막 회사를 하는. 병원에 가야 되냐고요? 회사를 가야 되냐고요? 불안장애의 어떤 영역에서 네. 출근을 매일 하잖아요. 네. 갈 때마다 막 쿵쿵쿵쿵. 네, 상담센터 솔직히 저는 웬만하면 저는 또 심리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보다 상담을 먼저 권하긴 하는데 엄청 내가 병리적이고 임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면 가세요? 일단 회사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해. 그거 일상 기능에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럼 매일인데 가시는 거예요. 매일 그쵸? 하루에 한 번은 쿵쿵 되는 건데 그쵸. 일주일에 그럼 가셔야 5번. 돼요. 네. 비용은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일반 상담센터 갔을 때 어느 정도 들는지 그냥 한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돈 모아놔야 되니까 그래도 가기 전에. 이게 참 일단 상담센터 기준으로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데 병원이랑 일단 풀배터리 심리검사라는 걸 만약에 하게 되면 상담센터에서 풀배터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간소화된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한 3, 40? 3, 40. 근데 취준생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그쵸. 많을 텐데 참 부담이 되네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는 상담 지원 사업 정말 많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 여기가 벽이야. 그걸 찾아볼 힘이 없어. 어떡해. 나 이거 너무 안타까워. 저는 이거 진짜 안타까워요. 이거를 그러면은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네. 유튜브로 한번 연구해서 본인이 네. 그런 거 하나 해주세요.
유튜버가 국가에서 되라는 하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2편만 만들었어요. 쇼츠. 아, 국가에서 하는 그 상담센터 알아보는 거 하나. 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 일단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이거 뭐 6회에서 8회인가 10회인가를 그냥 상담을 그냥 받게 해줘요. 근데 이것도 일단 내가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가긴 가야 돼. 가서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를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한번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 뗄 서류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그것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생각하네요. 그 젊을 때 보통 지금 저희가 말한 대상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20대 뭐 많으면 30대. 근데 현재가 지옥 같다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되게 늪이고 더럽고 쓰레기장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근데 그거를 꽃밭으로는 분명히 만들 수는 없거든요. 여기 가서도. 근데 최소한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어요. 무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때부터는 꽃을 심을 수도 있는 거고 밭을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누가 쓰레기장에서 밭꽃 심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쓰레기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느끼잖아. 그쵸. 그 전환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 그거 한번 상담을 받으면 최소한 당연히 꽃밭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주면 맞아. 거기서부터 텃밭을 가꾸면 내 앞으로는 또 꽃밭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좋고 남이 방을 쓰레기처럼 내가 방이 쓰레기였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치워줬어. 그럼 그때부터는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면 맞아. 빚이 막 몇 천만 원 있어가지고 진짜 살기 싫었는데 누군가 빚을 청산해주면 맞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말했듯이 지원을 받아서 뭔가를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다 탕감이 안 되더라도 깨끗한 수준까지 만들어주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면 그거 정도의 노력을 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진짜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이 문제는 너무 현실 사회에서 가용한 자원이 부족해. 그러니까 맞아.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유 자체가 우리의 모수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국민 1인당 그 배정 담당하는 그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수가 우리나라가 엄청 적단 말이죠. 이 심각한 정신건강의 세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블루오션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블루오션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쵸. 먹을 게 많아서 블루오션인데 그쵸.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여기 안에 국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된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커리큘럼 같은 것도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되면 여기가 블루오션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사실 가봤는데 잘 없긴 하더라. 근데 먹을 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 법안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게 심리 상담을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공통 업무로 이렇게 통폐합하는, 그러니까 통폐합이 아니지 통합하는 이게 지금 엄청 뜨거운 감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는 정신건강 간호사도 있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인 거고 병원으로 치면 내과가 있는데 내과에서 임상병리사 있죠. 피 뽑는 사람이랑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랑 사무직이 갑자기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간호사의 일을 한다는 거죠. 안 되네. 사실 엄청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국가의 예산이 너무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국가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지급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좀 더 싼 인력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오던 심리 상담을 야금야금 프로그램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맞게 실시를 하고 있던 부분을 근거로 앞으로 심리 상담을 다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법안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막 시위도 하고 있고 피켓 시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나는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 너무 예산 편성이 안 된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는 것도 너무 모호하고 거기 안에서 고유의 업무, 우리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맡고 있던 고유한 업무 중에 하나가 심리상담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길게 얘기했듯 전문성이 있어야만 이 사람을 안 해치고 더 잘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간이로 이상한 온라인 교육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거는 이미 취약해진 상태를 다시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엄청난 전문성
과 숙련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심리 상담을 받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한 거란 말이죠. 요거는 좀 문제가 되네요. 네.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심리 관련 일을 하면서 심리학 관련 뭐 임상 심리사 일을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됐던 점.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한 20대 중반쯤 되면 이제 사람은 대충 이렇구나라는 그 파악을 하거든요. 이제 근데도 이렇게 좀 내면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은 몇 개 없잖아요. 네. 어떤 점이 있는지 좀 충격적인 것도 좋고 아니면 뭐 감동적인 것도 좋아요. 사람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방어 기제라는 말을 되게 비하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는 나쁜 말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방어 기제가 되게 세련된 방어 기제든 되게 나이브한 좀 순진한 방어 기제든 결국은 그 사람 개인이 살려고 결국 자리 잡힌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거를 좀 그 사람이 발버둥 치는 걸로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거 방어 기제야, 방어 기제야라고 하는 말이 되게 그냥 너무 저 사람 판단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그냥 저렇게 나도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 애쓰고 있다. 네. 약간 그러네요. 약간 치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제일 경계하잖아요. 사람들이 방어 기제 가진 그쵸. 거에 대해서. 그 방어 기제를 되게 그리고 깨고 싶지 않다. 이제는 오히려 옛날에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선무당이셨는데. 그쵸. 그 사람들 방어 기제를 내가 다 아는 듯이 했던 게 되게 부끄러운데 오히려 내가 지금은 환자든 아니면 일상 장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든 방어 기제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다 수면 아래서 발버둥 치고 있는 존재 같아요. 좀 더 가엽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든 그러니까 안 좋게 가엽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 그냥 정말 그냥 발버둥 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 대 때려드릴까요? 전 왜? 아니 과거에 잘못을 많이 저질렀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마음만 받을게요. 그런 사람들은 일하면서 자기를 잘 알고 있던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자기를 모르던가요? 왜냐면 자기를 잘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난 날 잘 알아. 이거는 병원 장면이어서 좀 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자기 이해가 부족하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나의 느낌 이런 거에 어떤 연결되는 걸 잘 알기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혹은 진짜 자기보다 더 덮어 씌워진 자기를 진짜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확 자아가 무너지면서 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오히려 잘 몰라서 오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그렇죠. 근데 말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 자기는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검사할 때도 되게 편안한 분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임상심리사 아니면 뭐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의 그 직업에 단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의 일과 일상생활은 분리가 엄청 보통 되거든요. 네. 개발자가 뭐 현실 세계에 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제가 홈쇼핑 PD라고 해서 뭐 현실 세계에 뭐 크게 내 직업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심리학을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임상심리 하시는 분들의 단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한 명밖에 없는데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분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 학문적 용어들이나 내가 배웠던 전문적 지식으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는 쪽에서는 어떤 쪽에서는 분명히 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만약에 솔직히 이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당신의 말싸움을 이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점성술 수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칼포포가 비난한 것처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반동 형성으로 난 행동을 하고 있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그 눈을 이제 안경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쵸, 맞죠. 아까 말했던 네. 이걸 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저는 단점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떠세요? 본인 생각은? 선무당일 때 더 그런 것 같고
그래 선무당 시절이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선무당일 때 더 한 대 때려야겠는데요? 마음만 받는다고. 네. 근데 그게 저는 좋은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친구나 가족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그치. 되고. 이해를 근데 좀 남자친구, 나의 애인,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꼴보기 싫을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무당이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더 박사 선생님들이랑 얘기해봐도 얘가 하는 짓이 내 애랑 너무 닮았대. 혹은 내 애가 하는 짓이 나랑 너무 닮았대. 그럼 그렇게 꼴보기가 싫대요. 그런 거는 그냥 삶의 좀 재미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좀 그게 단점인 상황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조언을 하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마음의 어떤 병이라고 여겨지는 그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나 이런 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요즘 세상에는 참 고통받는 사람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 현대사에서 이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인데, 그런 현대인들한테 임상심리사 전문가로서 조언 한마디 그냥 하고 싶은 거. 저는 생각보다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엄청 부정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남들의 관심 없는 게 그 저변, 아까 말했던 그 방어구 기자를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엄청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날 서 있고 막 저렇게 싸가지없게 하고 아니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내가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냥 저 병신 새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말씀하신 거. 저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나를 남들의 눈을 통해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벗어나면 좋은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어렵죠.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어렵죠. 그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 기준을 남한테 의탁하는 거를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요즘 세상. SNS에서 그렇게 그래서 폭력적으로 뭐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런 거야. 남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그 기준을 남한테 의탁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손바닥 뒤집기처럼 편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손바닥의 무게가 천근만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너무 고도화된, 정말 정신이 건강해야 가능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정신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의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의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저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저가 멘탈이 약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면 SNS부터 지우거든요. 정말 좋은 방법. SNS는 제가 엄청 자극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보통 예민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극에 너무 과잉 이런 시대에서. 그래서 일단 SNS를 일단 하지 마세요. SNS는 백해무익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건강할 때는 참 좋아. 남들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나도 자랑하고 연결된 느낌도 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단 나의 세상에서 나 혼자 일단 잘 살아내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될 거. 배우는 거는 좀 그 사람이 못 배웠단 말이니까 먼저 발달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발달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거는. 미발달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내가 집 안에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걸 수도 있고, 책을 읽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TV로 보는 걸 수도 있고, 영화를 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다만 SNS는 하지 말라는 말인 거죠. 진짜 SNS는 그게 결국 SNS를 함으로써 결국 나를 타인의 시선으로 보게끔 하는 그 요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도파민 보상 체계를 SNS로 집중시키게 만드는 게 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SNS를 하기 좋은 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행위를 하는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해서 SNS에 올리는 게 중요한. 그게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조금씩 바뀐다니까, 그쪽으로. 처음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가도 SNS에 올리는 게 좋아서 하는 일로 바뀌는 순간
그 이제 현실 세계의 행복을 진짜 줄어드는 걸 느낄 때 저는 SNS가 제일 무서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남들을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을 얘기하면 내가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고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 피곤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SNS부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기를 쓰세요. 일기. 저는 좋은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 쉽고 꾸준히 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를. 손으로 토독토독 쉽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저는 SNS 이걸로 하듯이. 쓰는 걸 공부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쓰는 거는 얼마 못 가. 내가 보기엔 시도하기도 어려워. 나 같은 사람은 펜 사야 되고 노트 사야 되고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안 쓰게 돼요. 핸드폰으로 쓰십시오. 저는 그냥 메모지에다가도. 핸드폰으로 쓰는 게 요즘에 있으니까.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회고 진짜 필요한 말은 많이 안 하는 사회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쓸데없는 말. 친구들 만나도 실없는 소리는 500시간 할 수 있어도 내가 요즘에 어떻고 어떤 혼란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요즘 심장이 뛰는데 이게 어떤 거랑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은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 못 하게 되는 것도 SNS 때문이에요. 진짜 이거는 다 컴퓨터 나 이거 배 아파. 엄마 배 아파. 너 그거 엄마 아빠가 왜 그때 컴퓨터 하지 말라는 줄 알아요? SNS 나중에 개발될 걸 예측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진짜 SNS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우 논쟁이 있어요. 그러면 중도 입장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줘요. 좌 100, 우 100만 얘기하고 뭐 페미니즘과 뭐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럼 페미니즘 100, 그 반대 100 이것만 얘기가 되니까 일상생활 그 자극을 그렇게 어떤 이야기에 자극을 받는 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뭐뭐 해가지고 선행을 했대. 이런 얘기 누가 듣습니까? 그게 아니라 야 이번에 누가 술 처먹고 가다리를 들이받고 사람 연예인이 뭐 누구 부상 입히고 막 난리 뭐 경찰 싸대기 때리고 그랬다는데 스타 얘기를 아니 싸대기는 이거는 지어낸 얘기고요. 철저하게 그런 얘기들만 하게 되고 하이닉스 주식이 뭐 한 40% 올랐는데 이런 얘기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물론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옛날에도 뉴스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얘기를 했겠지만 SNS로 표현하는 방식과 그 일상생활에서 구두로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맞아.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고 그거 맞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진짜 SNS 그 마크 주커버그 초코슬램 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김민호 선수님한테 수련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배워서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SNS를 하지 말자는데요. 그럼 본인 생각이시잖아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네. 버거슨이 그랬어요. 인생의 낭비로. 아무튼 오늘 마지막 뭐로 가도 13화 임상심리사 그 한승윤 양과 함께했는데 너무 가오를 잡아가지고 솔직히 좀 꼬고 가기 싫었는데요. 거짓말이고요. 멋있었어요. 전문가적인 모습이 그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만나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간접 체험을 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한승윤 씨의 목표 먼저 한번 그 중기 목표도 좋고 굉장히 일상적인 것도 좋아요. 일단은 저는 아직 전문가로서의 1인분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슈퍼바이저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일단 그냥 1인분을 하는 전문가가 돼야겠죠. 그리고 저는 좀 병원 장면, 임상 장면에서 더 많이 있고 싶고 나이가 들면 저는 치료 상담 하지 않을까. 인생에 좀 그런 게 더 쌓이고 나면 그런 게 저의 목표고요. 오늘의 소회? 오늘의 소회도 한번 제가 아직 안 물어봤는데. 그래요? 오늘의 소회도 한번 여기 출연하신. 제가 생각보다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네, 이 일을 그냥 이 일이 어떤 영향력을 가졌고 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술술 나오는구나. 내 안에 그냥 어떤 내재되어 있는 생각이구나. 인 것 같아요. 재밌어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서 좀 벗어나 있다 생각했고 뭐 경찰, 치안을 유지한다. 의사,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저처럼 전 제 일이 진짜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간적인 도파민을 계속 이렇게 주는 일도 아니고 일을 왜 하지 했는데 그거를 빼먹었어요. 제가 거기
어떤 내가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보람, 그렇죠. 보람을 빼먹었는데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거, 저는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회 단순히 어떤 직관적으로 그냥 치안을 지킨다라는 1차원적인 것 말고도 지금 내가 이 일에서 열심히 하면 무언가 사회는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를 간과한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눈에. 경찰처럼. 저는 환자 한 분 한 분 만나는 거가 사실 되게 좋아요. 그냥 이 사람 이해하고 되게 엄청 꽁꽁 숨겨진 어떤 단서들을 클로. 네, 그거를 딱 이제 짜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겠구나가 느껴질 때 엄청 내가 도움됐다는 느낌.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에서 오는 충족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기에는 좀 고되고 그만큼 엄청 그렇게까지 처우가 좋지도 않고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이거는 성격적인 거랑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구분능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전에 만났을 때 죽는 소리 맨날 하고 있을 때 그때에 비해서는 그런 소리 자체도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일부러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그 성장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보람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 맞아요. 어떤 그 성장을 했고, 근데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진짜 많은 진짜 힘든 노력이 있으니까 심리학과 가는 것은 비추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뭐라고 하다 13화 좀 다른 편보다 좀 저자극이 아니었나? 아닌가? 고자극이었나? 그러니까 좀 직업적으로 자극이 없잖아요. 그쵸. 프로레슬링 선수님. 그쵸. 뭐 이런 되게 유익해서 다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어그로를 끌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이걸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누군가에 미칠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누군가 이걸 보고 나 지금 병원 가보는 게 좋겠다. 그거 약간 이거 주식 유튜브처럼 이 사인이 있다? 절대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세로. 엄격한 자세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도록 하죠. 다리 풀고 임마.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